지금은 당연한 기술이지만 통신기술의 기반은 전화교환기 기술이었습니다. 전화교환기는 여러 개의 전화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전화교환기가 없다면 모든 전화를 각각 연결시켜야 하지만 모든 전화를 각각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10명의 가입자를 각각 다 연결시키려면 45개의 회선이 필요합니다. 45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를 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100명의 가입자를 각각 다 연결시키려면 4950개의 회선이 필요합니다. 4950은 100 곱하기 99 나누기 2를 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화교환기가 있으면 100명의 가입자를 100개의 회선을 통해 전화교환기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전화교환기는 기계식 교환기에서 반전자 교환기를 거쳐 전자식 교환기로 발달합니다. 기계식 교환기는 통화의 연결을 기계가 하는 것이고 전자식 교환기는 통화의 연결을 전자식 접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전화국 건물의 크기가 컸던 이유는 기계식 교환기의 크기가 컸기 때문입니다. 전자식 교환기는 기계식에 비하면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집적회로와 반도체의 크기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전자 교환기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전자식 교환기는 디지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1978년 한국에서 최첨단 통신기술은 반전자 교환기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적체를 보이던 전화 보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보급의 적체 원인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었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신기술의 기반인 전화교환기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립기술과 운영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산업 분야는 핵심 기술의 부재로 기술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래 고도 성장을 이어오던 한국 경제는 1976년 무렵 성장세가 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강구할 때 지적된 문제 중에 하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화보급 적체의 문제였습니다. 산업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와 전화입니다. 한국의 경우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의 경우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급한 지시사항을 전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인데 한국의 전화 보급은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대중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전화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 보급 속도는 전화 수요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적체 현상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961년에 12만 대이던 전화 보급은 1975년에 100만 대 보급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도 전화 가입을 요청한 대기 건수가 60만 건에 이를 만큼 적체가 심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전화 가입 형태가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증여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전화가 있었고
증여나 양도가 가능한 전화가 있었습니다. 무선 전화가 당연한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양도가 가능한 전화와 불가능한 전화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전화 가입 경쟁은 치열했고 전화를 설치하기 위해 정부에 청탁을 하거나 양도가 가능한 전화를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구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양도가 가능한 전화의 가격은 서울의 집 한 채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화 가입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청약에는 순위가 있었습니다. 정부기관이 1위, 공공기관이 2위였고 공무원과 교수가 3위였습니다. 일반 국민은 4위였습니다. 이러한 청약 순위는 당시의 정부가 국민보다 정부의 업무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화 가입이 적체를 보이는 이유는 통신 설비의 성능, 즉 기계식 교환기의 처리 성능이 통화량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운 목표는 전 전자교환기를 국내에서 개발할 때까지 외부에서 반전자 교환기를 도입하고 실무를 지원하여 새로운 통신기술 개발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반전자 교환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뿐이었습니다. 기술 도입을 결정한 후로 입찰을 실시하여 미국과 벨기에가 결성한 컨소시엄이 기술 도입처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술 도입은 기술 자료, 전문 인력 훈련, 그리고 기술 지원 등 3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문 인력 양성이었습니다. 연수생들은 벨기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기술 연수는 1978년 1차가 진행되었고 1983년에 2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 기술 연수에서는 벨기에의 기술연수원에 있는 컴퓨터가 모두 애플사가 만든 PC라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컴퓨터를 접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한 번도 다루어지지 못한 애플사의 PC로 작업하는 것은 기술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의 수준은 그만큼 세계 수준과 차이가 많았습니다. 사회 인프라로서 통신산업 발전은 기업 한두 곳이 추진한다고 해서 단번에 달성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정부가 주축이 되어 개발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후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한 민간 제조업체는 연구 개발을 통해 1985년 전자교환기를 개발하고 상용화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독일과 스웨덴,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만이 수출하고 있던 전자교환기를 국산화하고 필리핀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삼성전자는 중국 회사에 디지털 이동통신인 CDMA 장비를 수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장비를 수출한 업체는 유럽 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회사였는데 그 유럽 회사는 1983년 한국 기술진이 전자교환기 기술을 배우러 갔던 회사였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갔던 회사에 장비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1986년 휴대전화를 독자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팀을 구성합니다. 당시 휴대전화의 선발주자는 세계 시장을 장악한 모토로라였습니다. 모토로라는 무게를 더 줄인 신제품을 출시하였고 삼성전자는 통합 품질을 높이고 제품 크기까지 줄여야만 시장에 경쟁력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반 기술이 빈약하고 경험도 없었던 당시 기술력으로는 선진 업체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개발팀은 소비자 관점에서 경쟁 제품의 외관, 기능, 통합 품질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삼성 휴대폰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은 삼성전자 제품의 장단점을 알아내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압력 실험을 진행하던 중에 무게를 많이 올려도 멀쩡한 휴대폰에 호기심이 발동한 한 팀원이 휴대폰을 발로 밟아도 경쟁사의 휴대폰은 멀쩡하였습니다. 이에 무게를 계속 증가시키자 경쟁사 휴대전화는 90kg을 넘기고 100kg을 넘기는 무게에서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지만 삼성 휴대폰 제품은 100kg이 되기도 전에 과자처럼 바삭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삼성 개발진은 고가의 휴대폰은 쉽게 부서지고 고장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경쟁 제품이 100kg을 견딘다면 삼성 제품은 200kg까지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게 됩니다. 해결책은 휴대폰 아래 위 사이에 기둥을 10개 넣는 것이었습니다. 200kg의 힘으로 누른다고 해도 각각 기둥이 20kg씩만 버텨주면 가능한 설계 구조였습니다. 개발 후 압력 실험을 해보니 300kg에도 반응이 없었고 500kg에서도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더해 940kg이 되었을 때야 기둥이 무너지고 휴대폰이 부서졌습니다. 940kg은 자동차가 넘어가도 괜찮은 무게였습니다. 자동차는 1000kg이 넘어가지만 바퀴가 4개이기 때문에 힘도 4갈래로 분산되게 됩니다. 연구진은 날씨 안내가 나오는 번호에 전화를 걸고 승용차를 운전해 바퀴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자동차가 밟고 지나간 휴대폰은 계속 날씨를 안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이 휴대폰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중 삼성 휴대폰이 한국에서 대중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파 장애를 해결한 부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들의 불만은 많았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연결돼도 자꾸 끊긴다. 잡음이 난다. 떨어지니까 너무 쉽게 깨진다는 것이 초기 휴대폰의 주된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삼성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전파 강도를 대폭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휴대폰의 경우 넓은 지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전략은 전파 강도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능 좋은 안테나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 전파 강도를 높이고 안테나 성능을 높인 것은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에 더 적합한 설정이라고 판단되었고 마케팅 전략과 결합하여 한국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통신 시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던 무렵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CDMA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GSM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기술적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CDMA는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의 약자이고 GSM은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의 약자입니다. GSM 방식은 CDMA보다 먼저 개발되었고 1987년 유럽 내 17개국이 공통 규격으로 채택하면서 표준화와 상용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모토로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했고 통신 기술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CDMA라고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수출하기도 하였지만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검증된 바가 없는 낯선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시장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삼성은 CDMA 기술을 보완하면 쉽게 GSM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GSM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했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시장의 검증과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휴대폰 개발 기술을 가진 인력이 얼마 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기술적인 기반이 없는 GSM까지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삼성은 유럽 벤처 회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GSM 휴대폰을 개발하지만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삼성이 휴대폰 시장에서 성공하게 된 이야기를 모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시장에서는 삼성보다는 애플이 아직까지는 더 우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3년 벨기에에서 전화 교환기 기술 연수를 받으며 애플사가 제작한 컴퓨터를 다루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의 기술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애플 다음에 인지도를 가지는 휴대폰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